안녕하세요, 에디터 미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신기한 분을 모셨는데요. 좀 약간 여기 보면은 막 뒤에 바이올린이 보이는데요. 오늘 만나볼 사람은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현악기 제작하는 구본욱이라고 합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제작합니다. 이탈리아 지금 그 크레모나에서 지금 개인 공방 운영하고 있고요. 바이올린 위주로 제작을 합니다. 오, 네. 아까 방금 이탈리아 크레모나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혹시 네. 거기가 뭐 유명한 지역일까요? 네, 크레모나는 그 현악기가 태어난 도시고요. 16세기에 이제 아마티라는 그 제작가가 이제 거기서 제일 처음에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많은 이제 제작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네. 거기서 공부를 하신 네, 거예요? 네, 네, 와, 그럼 네. 거기에 이렇게 만드는 학교도 있는 거예요? 크레모나에서는 현재 그 제작 학교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 이제 좀 전통적인데 국립학교 스트라디바리 국제현악기 제작학교가 있고 10년 전에 생긴 이제 사립학교인 아카데미아 크레모네시스라는 학교가 또 있고요. 저는 이제 국립학교를 다니다가 네. 사립학교로 이제 어, 옮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를 수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통 교육 과정이 어느 정도 돼요? 그 국립학교의 경우는 일단은 5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길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고 그 커리큘럼상 거기에 이제 악기 제작 과목이 이렇게 추가된 느낌?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제작과 관련 없는 뭐 그런 과목도 많거든요. 뭐 수학, 논리, 역사 이런. 그래서 저는 이제 사립학교로 그 이유 때문에 옮기게 됐죠. 아, 사립학교에 가면 완전히 그것만 완전히 배울 수 작업만 있는? 합니다. 네. 아, 그렇구나. 나의 가야기, 그리고 나무 고르는 거, 공구 사용법, 나중에는 이제 칠, 그리고 셋업, 제일 중요한 소리에 이것까지 이제 천천히 배우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언어를 좀 공부하시고 가신 거예요? 저는 이제 어학원을 6개월 마치고 이탈리아어? 네,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나도 저기로 유학 가고 싶다고 결정을 했을 때 네. 그 언어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은 힘들까요?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막 한두 달, 두세 달만 배우고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 좀 고생을 많이 하시겠죠? 영어로 하진 않겠죠? 국립학교는 이탈리아어만 하고 네. 제가 졸업한 그 사립학교는 영어도 다 됩니다. 오, 그럼 네네. 조금 더 거기가 수월하죠. 수월하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제작 학교를 다니시고 네. 바로 취업하신 거예요? 취업은 아니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작업실을 구해서 개인 작업을 해왔었어요. 그러면서 개인 작업. 이제 현재 있는 마이스트로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제 일도 같이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크레모나에서는 한 5년 차 정도 지금 됐고요. 오. 한국에서도 그 정도 기간 이렇게 배우고 간 거기 때문에 토탈하면 한 10년? 10년 차? 네, 아, 네. 그렇구나. 사실 국내에서 되게 생소한 직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직업을 알게 돼서 그걸 준비하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클래식 음악 듣는 건 좋아하는 편이었고 20대 초반 때 취미로 바이올린 연주를 한번 배워봤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다가 네.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때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그 제작가 인터뷰를 봤거든요. 근데 뭔가 환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멋있고 아 이런 직업이 다 있었네 하면서 기사를 다 읽고 나서 아 이게 내가 갈 길이다라고 결심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 사람 누군지 기억하세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안타깝게도. 그때가 한 25 정도?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한번 여기서 한국에서 배워보고 싶어서 정보를 좀 알아보니까 그때가 2009년 정도였었는데 현악기 제작을 배울 수 있는 그 공방이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서울에.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이제 기초를 닦았죠. 네. 아, 그럼 무작정 뭐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신 게 아니고 그거는 아니었고 국내에서 좀 배우다가 가신 네, 거구나.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도 네. 국내에서 이 기술을 배우려면 많이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좀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외국에서 잘 공부해가지고 돌아온 이제 마이스트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에서도 이제 배울 수가 있게 네. 되고 10년 동안 이 일을 하시면서 네. 좀 힘든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힘들었을까요? 배울 때는 사실 쉽지 않았죠. 음. 생소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되게 즐기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네. 이쪽 일은 한 10년은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실력이 이제 된다. 근데 그 말은 정말 좀 맞는 것 같은 게 기술을 배우는 데까지 도달하기까지 시간과 뭐 이렇게 열정과 노력이 많이 들잖아요. 돈도 들고 물론.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이제 약간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런 게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특히 외국에서 그게 쉽지 않거든요, 결코. 친구, 가족도 없고. 이제 뭐 친구들은 있죠, 물론 거기서 만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좀 외로운 게 있고 약간 수도승 같은 생활을 사실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어떻게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바이올린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은 몰드에 나무 조각을 붙입니다. 블럭을 6개를 붙이고 그거를 디자인을 해서 이제 옆판을 먼저 완성을 시켜줍니다. 이게 옆판이구나. 네, 옆판. 그 다음에 완성된 옆판을 따라서 앞판, 뒷판을 디자인을 해줍니다. 위쪽에 아칭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속파기를 해줍니다. 이게 속파기예요? 이렇게 더 빡빡 파야 돼요. 이게 막 살짝. 그 다음에 앞판, 뒷판을 결합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헤드를 따로 디자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결합된 몸통과 헤드를 끼워줍니다. 네,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백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 이후에 이제 칠을 올려줍니다. 칠이 거의 다 올라간 완성품입니다. 오, 예쁘다. 바이올린은 꼭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기계로 못 만들어요? 저가악기 같은 경우는 기계로 또 많이들 만들어요. 근데 완벽하게 기계로는 물론 안 되지만 뭐 프레스 악기라든지 뭐 아니면 CNC 기계를 써서 그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는 있죠. 그러면 네. 이렇게 기계가 만든 거랑 사람이 만든 거랑 소리가 좀 많이 차이가 날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은 기계로 만들어진 악기는 보통 그 저가 악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진 수제 악기랑은 좀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이게 네. 들어보면 알 수 있나 봐요. 그럼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바이올린 한 대에는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그게 악기 가격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 학생이 배우면서 만든 소위 말하는 학생 악기 정도는 한 뭐 250, 300만 원? 살아있는 제작가의 최고로 비싸게 거래된 악기의 기록이 한 1억 정도 하거든요. 바이올린 기준. 네, 괜찮은데? 300에서 1억.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편차가 크죠? 악기 가격은 제작가의 어떤 경력이나 그 이름값에 굉장히 좌우가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뚝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악기 가격이라는 게 이제 내가 얼마나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특히 수제 악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내 악기 가격을 얼마를 해야 되지가 되게 좀 고민되는, 내가 실력이 미흡한데 뭐 비싸게 받는 것도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에 파셨어요? 저? 네. 지금 제가 도매로 넘긴 악기 9,000원더라고. 저는 근데 도매로 싸게 넘겼는데. 얼마에 넘기셨어요? 싸게 넘겼어. 얼마인지 말해주시면 안 돼요? 나를 봐. 지금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업계 사람들끼리 비밀이에요? 비밀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얼마에 납품하는지 그 사람만 알아야 돼. 비밀이야, 우리끼리. 비밀인 거구나. 그럼 저희 유튜브에 소매값까지만 오픈하면 안 될까요? 소매값. 소매값? 네. 그래도 이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대략 어느 정도 버는지는 알고 있어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왜 안 그게 되냐면, 작아야 돼? 거기에 되게 변수가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잠깐만요. 좀 생각을 해볼게요. 공산품이 아니라서 가치가 이제 부여하기 나름이거든요. 내가 뭐 500만 받을게, 그럼 500이 되는 거고 1500은 받아야겠는데 그럼 1500이 되는 건데, 이게 팔리면 오케이, 그게 시세가 돼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어요. 보능님이 지금 10년 차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10년 차 정도 되는 그 바이올린 메이커가 네. 바이올린을 만들면 얼마에 팔리나요? 판매에 대해서는 좀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나의 어떤 경력과 뭐 어떤 마이스트로랑 같이 작업을 했냐. 일반적으로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됐다고 치고 바이올린 소매 가격을 생각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 1000에서 2000 사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고가가 1억이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최고가죠. 네. 그야말로. 그러면 네. 내가 바이올린을 쓰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그런 거 AS는 바로 되나요? 보통은 이제 소매로 직접 고객한테 팔 경우에는 그리고 그 고객이랑 이제 이렇게 컨택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로 보통은 이제 크지 않은 이런 AS 이런 거는 보통 평생? 다. 네, 그렇죠. 오, 그렇구나. 그러면 그 제작자가 만약에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네. 다른 데서 보셔야죠. 그 건강한 제작자한테 사는 게 좋겠네요. 그렇기도 한데 사실 네. 고장이 날 일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쓰다가 보면 이제 소모품이 있거든요. 뭐 브릿지나 네. 뭐 좀 길게 보면은 베이스바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리 없이 좋은 바이올린의 기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저희 제작가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팔린 악기가 좋은 바이올린이다라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주인을 빨리 찾아서 간 악기가 좋은 바이올린이 아닐까 저희는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아니 근데 아까 바이올린 학생용 것만 해도 네. 최소가 250에서 300이라고 했어요. 그쵸? 일반적으로요? 네, 일반적으로.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네, 네. 이제 월급이 거의 200~300만 원이란 말이죠. 이거 내가 한 달 열심히 9 to 6 일해서 버는 돈인데 내가 바이올린 하나만 만들면 이게 그냥 바로 이 돈을 벌 수 있는 거네? 되게 구미가 당기는 말이거든요.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저희 일은 일정하게 이렇게 월급 받듯이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서 팔려야 돈을 받는 그렇죠. 거니까. 판매가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희 업계에서 아무리 예쁘게 잘 만들고 맞아. 소리가 좋다고 네. 해도 팔리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치. 제로예요. 일하면서 힘든 건 없어요? 저는 일이 너무 즐거워요. 제 오. 일이 너무 잘 저랑 맞는 일이고 약간 제가 정적인 사람이에요. 작업실에서 이렇게 혼자 하는 거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요. 정말 만족합니다. 네, 별 5개. 나무 토막이었을 뿐인데 원래는 그거를 내가 가공을 해서 창조물로 만든다는 그 과정 자체를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약간 출산의 기쁨이 비슷할 것 같아. 뭔지 아시죠? 잡지기자로 일하면서 네. 한 달 동안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 딱 한 권의 책으로 딱 내 눈앞에 나왔을 때 진짜 출산의 기쁨이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내 아기가 딱 내 그렇죠, 눈앞에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악기를 완성시켜서 줄을 딱 걸고 네. 이렇게 소리를 냈을 때 소리 내가 내봤을 때? 네, 처음으로. 약간 오. 저는 옹알이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 어. 그 창조물이 응. 이제 갓 태어나서 네. 막 이제 소리를 내는 그 순간은 아주 그 순수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죠. 제작가로서. 진짜. 네네. 근데 아까 막 톤 얘기하시고 나무를 다루니까 나무 가시 이런 거 손에 저는 찝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위험하지 않아요? 사실 저희가 쓰는 공구 중에 가장 위험한 공구가 이제 전기톱인데 그거 쓸 때는 확실히 이렇게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당연하게도. 저는 항상 이제 보호곡을 끼고 톱을 쓸 때도 굉장히 집중해서 좋은 컨디션일 때만 씁니다. 보능님이 생각하시는 이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이거 근데 좀 너무 어려워요, 이 질문은. 왜냐면 네. 나 따위가 이거를 이야기할 짬이 네. 좀 아닌 것 같고 사실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국내에서 현악기 여기 시장 자체가 제작가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환경이 좀 척박해요, 많이. 아직도 이제 연주자들은 올드 악기를 선호하거든요. 그런 악기들은 이제 소리가 이미 좀 트였고 잘 나거든요, 기본적으로. 요즘은 좀 이렇게 추세가 새 악기도 많이 찾는 걸로 이제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올드 악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순수하게 제작으로만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고 이렇게 네. 할 때 네. 좀 고민되는 요소일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것도. 그렇죠. 제가 이제 크레모나에서 활동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실은. 네. 그럼 국내에서 활동하기는 조금 어렵고 꼭 외국을 가야만 좀 다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크레모나에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제작 활동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보능님의 꿈이 있다면? 원래는 이제 크레모나에서 제작가로서 사는 게 꿈이었는데 근데 그 꿈은 지금 이제 실현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더 이렇게 높은 꿈이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연주자들이 가지고 싶은 악기를 만드는 제작가가 되고 싶어요. 네. 실제로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사랑받는 네. 악기로 프로 연주자들한테 어... 사랑받는 악기를 만드는 제작가 제 꿈입니다. 와 네. 멋있다. 오늘 이렇게 바이올린 만드는 보능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탈리아 크레모나라는 지역도 사실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제 바이올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오늘 아주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이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안녕.